네,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곧바로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정으로 바로 이월되게 되었는데요. 이 상태는 당연스럽게도 차기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 관심을 이동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조기 대선이라고 하는 걸 겪어야 하게 됐나라는 이 과거의 문제를 또한 놓치고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오늘 토론에서는 과연 무엇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만들었으며 새롭게 만들어질 권력은 어떤 문제를 집중적으로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된 토론 이어가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만날 세계를 위한 로드맵 정준이의 토요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함께 모셨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진성준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다른 또 한 분은 정치 철학자시죠. 그리고 미래의 우리 권력이 어떤 문제들에 또 주목해야 되는가 철학적으로도 깊이 있게 또 검토해 주실 분입니다. 김만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만건입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정책위원회 의장 되게 중책 아닙니까? 예, 무거운 일이죠.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감당이 어려우십니까? 무겁습니다. 네. 근데 이제 대충은 아시긴 할 텐데 어떤 일들을 정당에서 이 정책위원회가 담당하는지 혹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민주당이 추구하는 큰 가치와 지향이 있을 텐데 네. 그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입안하고 그것을 때로는 법률로 때로는 예산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실현하자고 하는 조직입니다. 특히 이런 선거 시기에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정책 공약으로 그렇죠. 이제 집약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당의 정책적 과제들을 발굴하고 정돈하고 입법하고 뭐 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상시에는 그래서 민주당이 지향하는 바를 정책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또 대안적인 역할도 할 텐데 선거 시기에는 바로 이 공약으로 또 표출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 아 그렇죠. 어마어마한 중압감을 갖고 있고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시기에는 우리 국민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정말로 쌈박한 정책 공약 같은 거 하나 내놓고 싶어요.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선거할 때 2002년도 대선 때 신행정수도 건설,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이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공약이 제일 큰 공약이었고 뜨거운 논란이 그렇죠. 되었고 또 특히 충청권 민심을 사로잡는 공약이었죠. 그렇죠. 그 영남의 후보이긴 한데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 DJP의 연합, 호남과 충청의 지역 연합을 통해서 집권했다고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충청권의 표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여전히 공백이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걸 어떻게 메꿀 것인가가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큰 숙제였을 거예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던. 근데 알고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추진했었던 것이라 하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 이전 건설하겠다고 했을 때 이거는 선거의 승부를 가르는 공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약들 하나쯤 꺼내 들고 싶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권자의 마음도 사고 동시에 국가 미래에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 야, 이런 걸 어떻게 또 만드실까? 아, 네, 그 걱정입니다. 뚜렷한 게 없어서. 예. 오늘은 이제 질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우리 김만경 교수님은 정책 철학자 하시면 이제 정치학자들은 선거 시기는 일종의 특수가 느려지는 시기긴 한데 그게 정치 철학자에게도 적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평소에 이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게 좋은 삶이란 사실 정치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삶이란 뭔가를 연구하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권리화시키고 어떻게 권력이 그걸 실현시켜 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에 저희들이 뭐 정책적으로 도움을 드린다든가 할 수 있는 상상력 같은 건 일부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건 평소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선거 기간 때는 드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라 이제 뭐 선거 특수라기보다는 평소 때 만들어진 이야기를
선거 때 어떻게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공약으로 바꿔낼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도적 상상력을 드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그것들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꿀 수 있는 이제 예. 그런 언어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결국은 저는 이제 뭐 이번에 계엄도 있었고 뭐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들이 결국은 현실에 딱 발을 붙이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개혁 같은 걸 하는 그런 거. 예. 정치가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치 철학이 이제 우리 저희들이 생동감을 가지려면 현실에 이제 발을 붙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현실에 발을 붙이려면 저희들이 언어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예.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 뭐 존재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정치 철학자들께서 예. 그런 담론들을 조금 더 많이 평상시에 많이 해주셨으면 예, 좋겠어요. 예, 예. 저희도 느끼는데 워낙 이데올로기적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저희 정치인들 스스로가 자기 검열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정치적 상상력에 제약이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적으로. 혹시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빨갱이라고 욕먹지 않을까? 네. 공산당이라고 공격받지 않을까? 정말로 아주 초보적인 공공적 정책을 수행해도 그걸 곧장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해 들어오고 네. 그것이 곧바로 정치적인 어떤 논쟁으로 비화돼 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막 자기 검열합니다. 아.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권이 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근본 문제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적중한 처방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저희 그 토요토론에서는 가능한 한 이런 공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분들을 모여서 이번 대선에서 다뤄졌어야 될 주제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제 다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조기 대선이라는 정치 일정이 상당히 중요하긴 하니까요. 이번 대선은 뭐가 키워드가 돼야 되느냐. 이거는 이게 여러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이게 쟁점이 뭐가 될 것이냐도 있고, 어떤 걸 이루는 선거가 돼야 될 것이냐도 있을 수 있을 테고, 아마 각자 또 보시는 시각이 좀 다르실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정당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볼 텐데요. 진우 의원께서는 이번 대선에서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게 어떤 측면이십니까? 예, 조금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결국 이번 대선의 핵심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윤석열이 파면되었다고 해서 네. 내란이 다 진압되고 종식되었느냐 하면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여전히 그 내란 죄를 범한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그 이전에 내란의 전모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철저한 수사 또 진상 규명을 통해서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그것의 핵심적인 가담자들이나 주동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뭐 제도적인 장치, 법률적인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다 되고 그래야 저는 내란이 일단 진압되었다, 종식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게 했던 배경이 무엇인지도 찬찬히 돌아봐야 되죠. 예, 예. 여러 층위에서 다양한 근본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인 천착들도 이루어져서 그것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이제 어찌 보면 사회 개혁, 뭐 정치 개혁의 과제로까지 나아가는 것일 텐데 이런 층위들을 빈틈없이 잘 수행해서 우리의 건강한 헌정 질서 또는 더 나아가는 한 단계 더 뛰어넘는 민주주의적 헌정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이제 정말 이번 대선에 중요하다면 내란에 연루된 정당 내지 내란에 연루돼 있고 내란에 대해서 되게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는 나는 안 찍겠다라는 네. 분위기가 형성돼야 되고 그 내란을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중시시킬 사람이 이제 강력한 지지를 받는 네. 이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개되리라고 보시나요? 국민의 실제 바람은 그것에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또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그 뭐 탄핵 심판의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네 세력이 벌인 일이기 때문에 그 내란을 어떻게든 엄호하려고 하고 그렇죠. 비호하려고 하고 또 때로는 그 내란의 책임이 뭐 민주당에 있는 것처럼 네. 덮어 씌우기도 하는 일들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할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예. 그렇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지금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보면 뭐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처럼 네. 또 그들이 또 수익권을 형성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선거는 아닐 수 있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시에
그 내란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정권의 경제 정책의 실패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우리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도 만만치 않게 민생과 어울려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는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점에서 쟁점들이 형성되고 또 국민의 선택도 다양한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결국 내란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를 가지고 선거 승부가 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구도, 정책, 인물 보통 이렇게 선거 시기에 그 3요소라 그러는데 일단 구도 자체는 근본 구도는 내란의 종식을 누가 잘 할 것이냐 이 부분이라. 나머지는 되게 좀 복합적이라는 거죠. 예. 희망 교수님.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 국힘이 그 취해야 되는 키워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내란 종식이 핵심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보수와 진보의 재편이 아니다. 지금 현재로는 민주 세력과 반민주 세력의 재편이다라는 것.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헌정 질서의 수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규합시켜낼 것인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같이 통합시켜낼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최소한 자신을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세력이라고 규정하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통합시켜낼 것인가. 네. 핵심에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국힘의 키워드는 극단주의 세력과 어떻게 민주적으로 단절할 것인가. 아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지금 상황, 지금 현재 경선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내란 세력과 완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세력과 이제 그것도 단절하는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그리고 그 부딪히는 구도가 어떻게 펼쳐질 건가를 봐야 되겠지만 결국은 국힘이 이번 시기에 극단주의 세력과 민주하고 단절하지 못한다? 이건 그냥 단순히 민주하고 단절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국힘에 진입해 있는 어떤 극단주의 세력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들의 영향력이 아주 강해진다라는 이야기로 우리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시기는 사실은 위기 상황이고요. 민주정의 위기 상황이고. 네. 그럼 이 민주정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들. 네. 근데 그 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세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명확하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계엄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세력들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과는 더 이상 정치적 연합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것에 반대하는 세력들 네. 그러면 그런 세력들과 어떻게 연합해서 뭔가 정치를 좀 더 민주적 세력으로 넓혀갈 건가 이게 훨씬 이번 선거나 그리고 앞으로의 지형에서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도 예. 십분 공감하는데 그런 세력들이 정치적 실체로 존재하고 또 네. 세력으로 존재하고 그래야죠. 있어서 더구나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네.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어서 그들과 끊임없이 통합해라 라고 하는 요구가 한편에 있습니다. 네. 그럼 통합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한 얘기지만 그들과 협치해라, 이른바. 예, 협력해라, 대화하고 타협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딜레마입니다. 저희들에게. 엄존하는 정치적 실체로서 그걸 배관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현실이 있고 또 반면에 그렇게 계엄의 내란에 찬성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과 무슨 정치적 타협을 도모할 수 있겠는가, 무슨 협치를 도모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뇌가 있는 것이죠. 도덕적 고뇌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덮어놓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가 문제다. 이렇게 극단으로 치달아서 우리 사회의 통합을 기여할 수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영 분열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걸 우려하면서 덮어놓고 통합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마치도 우리 사회에 높은 어른들이 하는 얘기인 것처럼 네. 그리고 지고지순한 가치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도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예. 예. 저는 민주주의에는 민주적 멤버십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에는 그 민주적 멤버십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민주적 질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갖는 멤버십이죠.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민주적 헌정 질서를 이야기하면서 그 민주적 헌정 질서의 파괴에 찬성하고 그런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 민주적 멤버십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그런 세력들은 반드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실존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가 정당의 역사나 이런 역사들을 봤을 때 그런 세력들이 곳곳에 존재한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만든 국가들은 그런 세력들을 정당들이나 그리고 시민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고립시킨 경우입니다. 네.
그런 그렇죠. 세력들을.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정당 스스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극단주의 세력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치적 고립시키는 일에 실패해서 지금 망가진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 세력들이 나왔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역사적 사례가 지금 눈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멀리 있지도 않고 바로 눈앞에 있고 미국이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켜야 되는가를 네. 아실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는 좀 다른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이번에 계엄이 명백하게 잘못됐고 탄핵이 옳은 것이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졌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결국은 탄핵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이걸 수용하겠다라고 네. 이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반민주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을 가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극단주의자들을 고립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국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걸 호소하고 근본적으로 민주적 질서를 옹호하지 않는 세력과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지금 민주당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현실로 그냥 비춰 투영해서 보면 이게 이런 문제의식이 현실 속에서는 후보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후보들이 이제 뭐 대선 토론이나 이런 거를 후보자 토론을 할 테고 토론 과정에서 뭐 이를테면 4명 나왔다 또는 3명 나왔다 2명 나왔다 그러면 그중에 다수가 이제 민주주의의 옹호 세력으로서 이제 나타나고 나머지 하나가 고립되면서 공격받고 말도 잘 못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안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든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눈으로 이제 예상되는 결과가 예.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글쎄 이제 그것이 저희들의 선거 전략에도 이렇게 투영되고 있는데 네. 이를테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다수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꼭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른바 중도 층을 향해서도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확장해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왕왕 중도층은 다 보수 세력인 것처럼 예. 생각해서 어떤 보수적인 입장 또 보수적인 정책 또 때로는 굉장히 타협적인 예. 스탠스 이런 걸 취해야 지지를 확장시키고 뭐 또 통합적인 세력으로 비치고 뭐 이런 것이 있다고들 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런 그 선거 전략적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선거 국면에서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저는 동의하기 네. 어렵습니다. 그렇게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세력들과는 단호하게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네. 보여주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야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저희들의 뭐 승리나 집권뿐만이 아니라 예. 우리 헌정 질서를 그야말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제기하고 이 문제를 선거의 중심 이슈로 제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 현실들을 많이 주목하는 분들은 왕왕 그런 선거의 어떤 정치적 의미에서 좀 비켜나서 선거 공학적 접근을 하려고 하고 그 공학적 접근 때문에 그런 우리 사회의 근본 과제를 명확하게 인식시키는데 실패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네. 것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선거공학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선거공학적으로도 이게 저는 역사적 사례를 들여다보면 민주적으로 열린 사회가 경제적으로 항상 성공해 왔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우리 개헌 같은 것들이 닫힌 사회로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이었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역행하는 사례였고 그리고 계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입은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치로 사실은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정도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계엄이 얼마 지나고 나서 포브스에서 난 그 기사를 하나 봤었는데 포브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국의 이 계엄이 나중에 국민들 5,100만 명이 아주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보면 열린 사회일수록 경제적으로 성공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주는 정체라는 것들. 그렇죠. 그런 비전을 저희들이 희망을 명확하게 메시지를 우리 민주당이 전달해 준다면 좀 뭔가 다른 방향, 다른 어떤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네. 그러면 오늘 그 뭐 이후에 이제 하게 될 강론적인 어떤 정책 영역들이나 이제 이슈 영역들을 이제 다루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떤 부분들이 짚어지고 이야기되고 대안도 제시돼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이제 오늘의 취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면 두 분의 뭐 이게 뭐 모든 걸 다 포괄해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니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쟁점 영역과 함께 어떤 이슈로서 이제 이 부분이 제시돼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 강론 들어가기 전에 요런 거는 요번에 짚어줘야 될 것 같다. 예. 저희 당은 뭐 그 이전부터 내란에 대해서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네.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처방을 내놓고 계속 입법을 시도했습니다만 그게 이제 대행들에 의해서 다 거부돼 버렸죠. 저는 이제라도 다시금 발의해서 내란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전면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동시에 야 5당이 원탁회의에서 합의한 게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했습니다. 반헌특위. 예, 반민특위와 같은 조직인데 저는 이것도 반드시 수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함부로 정치적인 이해 때문에 이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에 대해서 동조하고 엄호하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사회적 인식과 경고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결국 이 내란을 일으킨 세력의 정점에 검찰 세력들이 있었던 거고 이 네. 검찰 세력이 군을 동원해서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군과 검찰을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 하는 그 구체적인 처방도 내놓고 실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청으로 위치시키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는데 네. 이걸 빠른 속도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군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내란에 동원되었던 군대가 다 특수부대들이었습니다. 네. 뭐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뭐 특수전사령부 예.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도 그에 합당한 처방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 장교들의 정치 교육,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개헌과도 연관되어 있는 문제지만 법률 제도적으로는 계엄의 요건도 대폭 강화해야 되겠다. 네. 지금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났거나 사변이 일어나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이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전쟁 시기로만 한정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가 일부 나오고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그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국회의 동의나 승인 절차를 확실하게 받도록 하고 국회 회의는 철저하게 보장토록 하고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들도 이루어야 되는데 이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내놓고 그거를 빠르게 사회적 합의를 모아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일단 내란 종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이제 내란 특검, 반헌 특위와 같은 형태 그리고 군대와 이제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계엄 이런 전시 계엄 위주의 계엄 요건 강화의 노력들 개헌까지 포함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김만근 교수님. 저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헌정 질서가 무너진 원인이 네.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기본적으로는 우리의 적대 정치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 있다라는 것들. 어떻게 보면 심화되는 시기들이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결국은 야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시종일관 인정하지 않았었고 그리고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니까 야당은 또 거기에 상관한 대응을 했어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정치적 적대가 아주 높아지면서 우리 일상에서 지켜오던 정치적, 행정적, 사법적 관행이 다 붕괴된 것 같아요. 예. 저는 언제나 시스템을 유지시킬 때 그 시스템을 지지하는 것들이 법률 조항화되어 있잖아요. 사실 해보면. 그런데 이번에 정말 법률 조항이 없어서 무너졌을까라고 생각해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임명 안 하고 버티기 그렇죠. 이런 거. 그렇죠. 예. 버티기 그런 것들이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그 12월 7일에 저는 이게 아주 결정적인 국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탄핵 첫 번째 시도하잖아요. 탄핵 소추를 처음에 국회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국힘이 투표 자체를 거부해요. 네.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생각하면 투표 자체를 거부해서 결과를 부결시켜버린 어떤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16일이 되니까 국회목에 헌법재판관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걸 이제 거부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헌법의 역사상에 보면 헌법에 체포와
그리고 그 체포에 관한 어떤 그 영장 적부심 같은 것들이 네.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도 실행이 되어 본 적이 없는 관행인 거죠. 저는 근데- 체포 그렇죠. 적부심이라고 그렇죠.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봤어요.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예. 있긴 있어요. 저도 이번에 헌법을 보면서 그게 이게 진짜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예. 예. 옛날에 한번 그냥 본 거였는데. 근데 이게 관행적으로 안 되던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이게 적용이 되고 그리고 19일에는 서부지법 점거 폭동 사태가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거 뭐냐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되는데 사법부가 이걸 구속 시간을 이 시간으로 계산해요. 이것도 관행적으로 안 하던 거예요. 있었던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또 검찰은 더 뭐냐? 관행적으로 늘 하던 즉시항고 일반항고를 다 포기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더 황당한 거 뭐냐? 탄핵 이후에도 내란 피의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또 해요. 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계엄 이후에 국민의힘이 계속 부정선거론에 동조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같은 다른 헌법기관의 권위를 계속 약화시키는. 네. 그리고 사실 이번에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도 정말 문제인 건 뭐냐면 그게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망가뜨려 버리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권력불린 기관인데 어떤 권력불력 기관이 자신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다른 헌법기관의 신뢰를 망가뜨리려 한다? 네. 이건 과거에는 관행적으로 서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이런 짓은 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 이게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점이 늘 언젠가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게 징후가 언제 드러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바이든 날리면 사태부터 네, 했던 것 네. 같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편이 갈려져서 들리는 말도 다르게 듣는 이제 이상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어떤 사실은 법률 조항만으로는 우리가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거든요. 네. 어떻게든 정상적인 관행을 회복할 거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그 관행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 민주적 세력이 같이 규합하는 길밖에 없다. 결국은 반헌법적 세력은 이것도 안 지킬 거거든요. 네. 어떤 수단을 써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그들을 고립시켜야지만 이런 관행들을 우리가 복원시킬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시스템은 이런 관행들이 지키는 거였어요. 원래는. 그래서 시스템에 있는 법률 조항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서로 이런 건 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네. 어떻게 정치, 행정, 사법에서 복원시킬 것인가가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치적인 대결이 극단화되어서 이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면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다도 좀 한 발 더 나아가면 그런 정치적 분열과 극단적 대립의 양상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같은 사람이 지도자로 출연할 수밖에 없는 또는 출연되게 만드는 우리 사회에 무슨 취약성 같은 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분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런 사람 검찰총장 시켜가지고 뭐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느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죠. 네. 일단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또 그래서 후보로 되고 또 마침내 대통령까지 되게 만드는 그 인물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을 검증해내는 우리 정치 사회의 어떤 수준, 검증해내지 못하는 어떤 수준. 저는 그 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정당 체제가 여전히 취약하다. 걸러내지 못한다는 거죠. 걸러내지 못하는 거죠. 저희 당에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할 때는 공천 심사를 다 해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오히려 안 심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의 합의는 있는 거죠. 적어도 대통령 후보에 나올 정도가 되면 네. 그런 심사 같은 거 따로 하지 않아도 그런 자질과 능력은 다 갖췄다. 또 그런 도덕성도 갖췄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는 것인데 이런 사람이 느닷없이 출연하고 그가 이를테면 상대 정당에 의해 후보로 이렇게 추대되면서 네. 정말 능력도 안 되고 자질도 안 되고 그야말로 공적 마인드조차도 없는 혹은 국정을 무슨 주술에 의존했다고 하는 평가까지 들을 정도의 사람이 최고 지도자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정당 체제의 허약성도 저는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그러면 이제 이 정당 체제의 취약성도 있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까지 오르고 대통령에까지 오르도록
우리 언론들이 제대로 검증했느냐, 예. 또 사회적 여론을 제대로 환기시키고 여론을 형성해가는 적극적인 기능들을 했는가,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돌이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언론의 개혁은 누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순전히 자정적 노력에 맡겨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좀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이게 그 뭐 제가 이제 정당 전공은 아니지만 정당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이 정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후보를 길러낼 수 있는 역량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그 내부가 붕괴되면서 상실되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국민의힘 이전의 정당들도 자체에서 정책을 생산할 필요가 별로 없었다. 네, 관료를 의존했죠. 관료들에게 의존하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생산하는 능력이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무너지면서부터 그 능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에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제 정당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라고 하면 자체 내에서 공직 후보자들을 배출하고, 두 번째가 자기의 정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건데 이 두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열린우리당 붕괴 이후에 그것을 지어오는 이제 시스템, 어떤 아주 지난한 과정이 또 거기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어느 정도 갖춘 상태인데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붕괴된 상태라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붕괴된 상태의 권력 공백기를 지금 현재 극우들이 가져가고 있어서 여기는 더 이상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정당으로서 활동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언론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과거와 달리 자신들이 민주적 플레이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민주적 플레이어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상실한 채, 어떻게 보면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계속 받아쓰기 중계 같은 것들, 걸러내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여러분 다 보셨을 거고,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들이 그런 말만 잘 걸러냈어도 여론이 그런 지형으로 저는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민주주의가 기반이에요. 그렇죠. 민주주의는 중립 같은 게 없습니다. 이걸 지키는 데는. 그런데 마치 언론이 거기에 중립이 있는 것처럼 1대1씩 보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은 명백하게 저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론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혁해 나가고 민주적 플레이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들이 이제 너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저는 방통위와 방심위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개혁하느냐가 핵심인데, 사실 이런 기구들의 중립성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것들을 합의제 기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제 기구라는 거는 결국은 위원들의 다수가 뭔가 합의해줘야 움직이는 기구가 되는데, 지금 아주 소수들이 그것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합의제 기구가 정말 합의제 기구로 작동할 수 있는 명백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합의제 기구의 독립성을 명확하게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재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언론하고 정당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제도권의 어떤 영역과 이제 비제도권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두 분 다 공시해 주시긴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개혁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면 이른바 미디어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고 정당이나 정치 개혁일 텐데, 뭐 관련해서 더 얘기를 하실까요? 교수님께서는 국민의힘의 가능성을 거의 없는 집단이라고 보셨는데 저는 죄송한데 저는 더 이상 이런 정당은 저는 뭐 정당 해산 심판이라 이런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런 정당은 국민들이 투표로 몰아내야 된다. 그게 정상이긴 하죠. 이제 그 내부에도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건강한 보수 세력들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전혀 정치적 세를 형성하지 못한 채 고립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고, 또 심지어는 쫓겨나기도 하죠. 저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가 이를테면 그런 자당 내의 문제를 나름대로 혁신하기 위해서 그 선거에 나갈 사람들을 시험을 보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었죠. 대단히 유치하고 초보적인 처방이지만 결국 안 된 거잖아요. 잘 안 됐죠. 근데 어떻게 해서든 그것이 바른 처방이냐를 떠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걸러내고 골라내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인재를 좀 공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만큼은
바른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당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극우 세력들에게 그냥 포위되어 버리고 장악되다시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당내에서 유의미한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큰 한계죠.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자생력을 갖기 어렵다라고는 생각해요. 예.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그렇게 소멸되고 말아버릴 것이다. 그 세력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장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중에 배지 달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앞으로 3년 동안 정치하게 되는 거죠. 예. 그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저희들 참 숙제입니다.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상대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파트너들인데 그 파트너들을 어떻게 정상화시켜서 정상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겠는가 예. 하는 거는 자기들의 노력이 우선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자정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고 저희들이 외부에서 그걸 강제하기란 쉬운 일은 아닌 거고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좀 큰 과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 당은 그런 자체적인 혁신과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저희 당은 그런 점에서 좀 당원 주권주의 같은 것들을 채택하면서 당원의 집단지성으로 당을 운영해 가겠다라고 하는 큰 방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 사안에 대해서 당원 투표를 도입한다든지 네. 또 이번처럼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당원의 일정 포션을 인정해서 주권을 행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그것도 이렇게 강성 지지층에 당이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도 한편에서는 받지요. 예. 하지만 저는 그들이 강성 지지층이 아니라 열정적인 지지층,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이 당원들이 이를테면 눈살 찌푸려지는 언행들을 자제한 가운데 건전한 당론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주신다면 저는 그것이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에 비해서 민주당을 훨씬 더 선진화시킬 것이고 집단지성으로 운영되는 정당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이어서 그것이 국민의힘에게 반면교사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개혁들은 언제나 부딪히는 딜레마가 한편으로 이제 외부적인 힘이 개입돼야 되는데 그게 결국 시민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로 그리고 소비로 언론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경우고 그러니까 나쁜 언론을 소비해주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나쁜 정당을 찍어주지 않는 것, 이제 나쁜 후보를 찍어주지 않는 것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강한 힘이고 다른 한편은 그래도 행정이나 입법을 맡고 있는 쪽이 이제 정책이나 제도를 만들어서 가능하면 그 중에 합리적인 플레이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런 방식, 그걸 때려 부수는 방식이라기보다는 이런 데서 이제 되게 좀 묘한, 되게 좀 세밀한 정책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시리즈로 논의하게 될 그런 내용이 될 테니까 오늘은 그 아주 디테일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제 좀 얘기해 보는 게 이게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좀 언급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파괴되는 이런 민생 경제를 다시 이렇게 좀 되살리면서 동시에 좋은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이 어쨌든 단기적인 처방과 장기적인 처방을 결합시켜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되게 아마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이슈의 영역이 될 텐데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내란으로 인해서 더 심화된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우리 민생 경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은 거의 성장 동력을 상실하다시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경제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들은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의 논란에서도 보여지듯이 당장의 정부의 재정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가 다소 국가 채무 증가에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방어하고 지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정권 내내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또 스스로 재정 기반까지 허물어가는 감세 조치를 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막 되뇌어온 끝에 이번 추경도 뭐 12조 원 규모에 불과한 추경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도 뭐 아직 추경이 통과된 건 아니니까 그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증액하려고 노력하되 부족한 부분은
집권하면 곧바로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이 실시되어서 일단 시중에 돈이 돌게 하고 그걸 통해서 민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을 막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동시에 윤석열 정권은 이렇다 할 경제 정책, 산업 정책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시장 만능주의에 그냥 그 천착해서 내버려 두면 시장이 알아서 잘 할 거다. 그러니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된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이 정부는 감세를 통해서 환심을 살려고 했어요. 저는 이거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제 노선과 경제 철학을 기본적으로 바꿔서 적절한 정부 개입, 적극적인 재정 역할들을 시도해서 경기를 방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될, 그래서 우리가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산업군들을 발굴해서 집중적인 육성과 투자가 필요하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AI,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저는 ABCD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K 컬처, 네. 또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재생에너지 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 산업 정책들이 아주 과감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처방도 제대로 내놓는 일이 이번 대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돈을 써서 네. 예, 일단 그 민간을 방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국가나 정부나 공공이 선도해서 네. 산업들을 개발하고 육성하고 투자하는 네. 이 방식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김만규 교수님. 예. 저는 오히려 이제 저희들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좀 당부하고 싶은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상당히 힘들 거다. 힘들 거다. 그렇죠. 예, 너무 어려울 거다. 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세수 부분은 정말 힘들 거다라는 것들. 왜 기본적으로 이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세금의 항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소득세와 이제 어떻게 법인세인데 법인세가 내려가면 자연적으로 소득세의 부담이 그렇죠. 이제 늘어나게 돼 있죠. 기존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예산을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어떤 그런 셈이 또 되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서민들에게 더 부담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민생 경제는 악화되어 있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뭔가 기업에다가 뭔가 좀 더 이제 기존의 것으로 돌아간다든지 뭐 그런 정책 것들을 취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감을 갖지 않는 것들, 예. 예, 오히려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들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공통적인 인식 토대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꾸 저희들이 한번 세금을 내리면 올리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죠. 세금이 올린다 그러면 그것이 뭐 법인세든 뭐 이 소득세든 뭐 올린다 그러면 무조건 싫어하시는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 지금 뭐 돌이켜 보면 지난 뭐 그 2해 동안에 세수가 펑크난 게 거의 100조에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조가 어떻게 보면 한 해 국가 예산의 거의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7분의 1을 넘어가는 수준이죠. 그럼 그 정도가 펑크가 났다라는 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재정을 운영하는데 어려움과 곤란을 겪을 수밖에 네. 없다라는 거고 이 상황을 다음 정부가 또 그대로 물려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을 네. 해보면.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이 있고 이걸 전환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지를 보내줄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태도가 저희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동의를 구하고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공법인데 예. 근데 이러면 이제 때려 맞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그거 잘하라고 뽑아놨는데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고민도 있으실 텐데. 그래요. 예. 저희들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텔레비전 토론에서 예. 우리 김경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증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건 좀 신중해야 된다. 전 둘 다 일리가 있고 네. 똑같이 모두가 다 우리 재정 상황이나 경제 형편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권 후에는 틀림없이 그 문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쏟아지는 그런 재정 지출의 소요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그야말로 국민에게 솔직하게 나라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하는 설득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IMF로 집권하셨잖아요. 그 집권하면서 대통령 취임식 때 우리 국민이 앞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눈물을 글썽글썽 네. 하고 말을 못 이을 정도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해서 국민의 협력을 얻어내는 것이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고 정치권이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용기 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당장에 인기가 없다고 해서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뒤로 미뤄두려고 한다거나 하게 되면 더 큰 벽에 부딪힐 것이고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 뭐 민주당 정부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민주당 정부의 큰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개혁을 원한다고 한다면 시민들도 그 개혁에 대해서 져야 하는 부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부담도 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정치가 해결해 주길 바라는 건 또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닥쳐올 파고라는 것들은 이건 너무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세수가 모자란데 국가가 어떻게 국민을 보살핍니까? 그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너무나 자명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어렵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아닐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리고 저희 시민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되 물론 정치는 저희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비전을 정치는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굉장히 끄덕끄덕하시면서도 고민하시는 어렵죠. 예. 어려운 어려운 일이니까. 일입니다. 그죠? 아, 예. 당장에 예. 그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그래요. 큰 예, 문제입니다. 큰 문제입니다. 예. 그 이제 다행인 것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너무 무리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른바 무역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 세계의 어떤 그의 저항과 반대가 점점 노골화되고 있고 또 그 때문에 미국 내부의 경제적 타격도 발생해서 뭐 오늘 보도를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중국에 물리는 145% 관세 너무 심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다고 또 유보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또 국익을 좀 지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협상을 좀 해 나가면 길도 열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세력들이 이 협상을 너무 서두를까 봐서 저는 걱정입니다. 네. 특히 한덕수 네. 총리는 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뭔가 긍정적인 뭐 지표를 얻어내 가지고 그걸 출마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서 좀 걱정돼요. 정치적 의도로 국익을 넘겨주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저 미국에 가 있는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한덕수 대행의 이야기와는 달리 신중하게 하겠다는 네. 입장을 내고 있어서 거기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게 결론이 나든지 안 나든지 간에 40일 후에 새롭게 출발을 하는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전면적으로 맞닥뜨려야 될 과제로 안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정말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시민들도 같이 이해하고 이제 버티고 또 같이 대응해 나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이제 중요해 보이는데 지난번에 그 인수위 없이 진행됐었던 정부였었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예. 이번에도 이제 인수위 없이 예. 바로 그냥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아마 정부를 맡아보시지 못한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상황에서 그래도 지금 이 선거 과정 안에서도 무엇부터 준비해 나가서 결국은 바로 이제 정부가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일들이 탕탕탕 짚어져서 뭔가 해결되는 듯한 느낌이랄까 또는 그런 희망 이런 것들을 이제 품을 수 있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좀 조언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시민들께 해주셔도 좋고 새로 정부를 담당할 이제 그런 세력에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김만곤 교수님 말씀 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훨씬 예. 더 큰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에 계엄을 막아낸 거, 그리고 이제 제도 이전에 저는 시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엄의 밤에 그 국회 안팎에 모여든 시민들이 아니었으면 이 계엄 해제를 못했을 거고, 그리고 탄핵 소추 역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이 압도적인 수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고, 예.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뭐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었지만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의지를 계속 품게 만들어준 것도 압도적인 시민들이 어떤
그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들에게 또 정당은 이제 뭔가 그 시민들의 희망을 전달해야 될 의무가 네. 있는데요. 근데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저는 정당은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민주당이 선거에 나설 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그 민주주의가 여러분을 밥 먹고 살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희망을 주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했던 행위들이 결국은 단순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 같은 것들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같이 결합시켜서 잘 전달시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 당분간은 힘들 수 있겠지만 당분간 어차피 다 힘들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국가의 세수는 모자라고 지금 미국과 관세 협상은 해야 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침체되어 있고 우리 경제도 따라 침체되어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를 건너가는 건 당장 힘들겠지만 우리가 이 시기를 건너가는 그 5년이 지나고 난다면 우리가 여러분께 결국은 민주주의가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희망을 전달하는 게 아주 핵심이 아닐까. 민주정을 지키고 잘 갖고 가는 게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 그쵸. 그리고 풍요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 된다. 진성준 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란 종식을 위한 과제들을 빠르게 하고 또 동시에 경기 방어 또 민생 방어를 위한 경제 조치를 또 수행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것이 저는 결국 헌법 개정으로 집약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권력 구조를 잘 설계하는 것 못지않게 국민의 기본권을 어떻게 심화하고 확장할 것인가 또 사회적 기본권을 또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당장에 내란 종식과 결부해서 헌정 질서를 회복한다고 한다면 저는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정부와의 어떤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거냐 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인데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체제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중심제를 여전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맞지만 그 대통령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의회 내부의 어떤 민주적 과정과 절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의회의 우위성, 의회의 주도성, 말 그대로 국회가 의회가 만드는 법을 행정부는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입법부 우위성의 구조를 어떻게 확립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집권하는 세력으로서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야당인 시절에는 왜 대통령이 국회 말을 안 듣냐 해서 막 탄핵도 하고 뭐 법률도 막 강행 처리도 하고 하는데 이게 역전되면 이 대통령이 또 행정부가 일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사사건건 국회가 다 통제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듯이 입장이 바뀔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입장이 바뀌는 순간에 새 정부는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다시 야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법부가 주도하는 입법부와 행정부와의 건강한 견제 균형 관계를 형성하겠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내 팔을 잘라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의 개헌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개헌 조치의 가장 핵심이 감사 기능과 예산 기능을 가져오는 국회가?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지금 저희들이 행정부 구성상 들여다보면 감사원이 헌법적 질서 아래 행정부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결국은 감사 기능 자체를 국회가 가져오는 것들이 아주 핵심적인 본질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도 결국은 국회가 어떻게 예산을 틀어지고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들이 예산 법률제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예산을 국회가 틀어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고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감사와 예산 기능을 어떻게 갖고 오는가가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아주 핵심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당도 이제 집권의 경험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을 집권 여당이 되면서 다 뒤집어 버린 예가 많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내로남불 소리도 듣고 있는 거고. 그랬다가 또 야당이 되면 그 전 주장을 똑같이 또 해요. 그러니까 저 이중잣대라 소리를 듣고 내로남불 소리를 들었던 거죠. 근데 다시 두 번 다시 내로남불이란 지적을 받게 되면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집권하게 되면 그 야당 시절에 주장했던 건강한 민주 질서라고 또 민주 체제라고 주장했던 바를 고스란히 그대로 다 입법하고 제도로 정착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시키는 일입니다. 예. 이거 주저하면 안 된다. 근데 이건 틀림없이 헌법 개정 사안이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예산도 당장의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예산의 편성권을 국회가 다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 적어도 행정부가 동의해야만 뭐 증액이 가능하다거나 예. 뭐 이런 식의 이 기울어진 관계만큼은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국회가 확정해 준 예산에 대해서는 함부로 변경하지 못하게 그야말로 예산안 법률주의를 도입해서 국회 승인 후에 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하는 취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뭐 대통령의 권한 또 행정부의 권한을 다 국회에 뺏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민주당부터가 스스로 확고하게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87년 헌법이 이제 대통령을 뽑는 권한을 이제 국민들께 이제 돌려드린 민주헌법인데 그러다 보니 이 대통령에게 그 민중의 총의가 이제 모이게 되고 이제 국회나 의회 질서라고 하는 건 마치 그런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이제 발목 잡는 것처럼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는데요. 근데 그게 뭐 이게 내각제라든가 이런 식의 논의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의회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우리들의 총의를 모으는 장 그리고 논의하는 공론장이고 대통령과 행정부는 그것을 잘 집행하고 관리해내는 관리자를 잘 선출해내는 이런 제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두 분의 말씀처럼 다시 해내가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되게 중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나라다운 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로 다가왔었습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으로 이제 망가졌던 국정을 최대한 복원하는 것이 그 정부의 목적일 수밖에 없었고 한계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단순히 나라다운 나라를 넘어서서 이 나라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었던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것이냐. 그리고 이걸 청산과 함께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것을 또 잘 관리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돌려드릴 것이냐. 이 복합적인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정부일 거라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냥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습니다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재편해 나가는 그런 아주 민주적인 과정이라는 점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시킬 미래 기획 시리즈의 토론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토론 잘 진행돼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전하고요. 저희는 계속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정준의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이제 시계가 없어서 그냥 제가 대략적으로 했습니다. 네, 계속 한 100분 할까 그러다가 가셔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아니, 제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네.